지금 2030 세대는 한국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해질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느낌만은 아닙니다. 강남 아파트는 수억씩 뛰는데 은행 금리는 고작 2%대. 아무리 열심히 모아봤자 자산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구조가 이미 굳어져 버렸거든요. 예전엔 은행에 돈만 넣어둬도 알아서 불어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선진국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더 많은 빚을 짊어진 채 더 적은 기회를 쥐고 어른이 되는 세대. 지금부터 그 구조의 실체를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똑같은 처방전을 꺼냅니다. 시장에 돈을 왕창 푸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통장에 직접 꽂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은행이라는 파이프를 타고 흘러가는데 은행은 갚을 능력이 확실한 사람한테 먼저 빌려주겠죠. 신용등급 높고 담보 넉넉한 사람은 위기 때 오히려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끌어옵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한 틈을 타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저가에 쓸어 담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강남 아파트를 줍줍한 사람들, 2020년 팬데믹 때 미국 주식을 바닥에서 산 사람들 떠올려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반면에 사회 초년생인 20대 김대리는 어떻습니까? 신용 이력도 짧고 담보로 내밀 것도 없으니 대출 창구에서 번번이 막힙니다. 위기라서 집값이 내려갔다 한들 살 돈 자체를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손이 닿지 않는 상황. 이게 진짜 잔인한 부분이거든요. 위기가 지나고 경기가 돌아오면 자산 가격은 다시 뜁니다. 저점에서 사들인 쪽은 수익을 챙기고 기회조차 못 잡은 쪽은 더 높아진 가격표만 바라보게 되죠. 이 사이클이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지난 20년간 위기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위기는 가진 자에겐 세일 기간이고 없는 사람에겐 벽이 더 높아지는 순간인 겁니다. 이게 수십 년째 누적되면서 청년들의 출발선 자체가 뒤로 밀려났어요. 개인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돈이 흐르는 파이프 자체가 기울어져 있었고 위기를 한번 거칠 때마다 그 기울기는 더 심해진 거예요. 구조가 만든 불평등, 그게 바로 지금 청년 세대가 마주한 현실이죠. 그래서 각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 직접 국민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기억하시죠? 세금 깎아주고 현금 뿌리고 어떻게든 소비를 살리려 했어요. 근데 그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마련한 돈이거든요. 나라 이름으로 빚을 내서 지금 쓴 겁니다. 그 빚을 결국 누가 갚겠습니까? 지금의 20대와 30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체감이 안 되겠지만 국가 부채가 커진다는 건 언젠가 세금이 오르거나 복지가 줄어드는 형태로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결국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잡아서 현재를 버텼던 셈이니까요. 부모 세대는 경제가 고속 성장하던 시절에 출발했습니다. 나랏빚도 적었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낮았죠. 빈 도화지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누군가가 이미 절반 넘게 칠해놓은 캔버스 위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쓸 수 있는 여백 자체가 다른 거죠. 한국만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50%를 넘었고 미국도 연방 부채가 35조 달러를 찍었어요. 유럽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선진국 어디를 봐도 같은 구조에 갇혀 있는데 재정 확장의 과실은 기성세대가 따먹고 그 청구서만 다음 세대 앞에 고스란히 놓인 거예요. 청년의 가난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통화정책과 재정 팽창이 남긴 구조적 잔해, 그 한가운데서 경주를 시작해야 하는 조건 자체가 불리했던 거예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물려준 짐이고 그 무게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옛날에 은행 금리가 얼마였냐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정기 예금 금리가 연 15%를 넘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30%대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하면 몇 년 안에 2배가 되는 시절이었던 거죠. 재테크 전략 같은 거 필요 없었습니다. 저축이 곧 최고의 투자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금 금리가 겨우 2%대예요. 1억을 꽉 채워 넣어봤자 1년에 200만 원 남짓한 이자가 붙습니다. 한 달로 치면 17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 사이에 서울 아파트는 1년에 수천만 원씩 뛰었거든요. 저축만으로 자산 격차를 따라잡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부모 세대가 걸었던 안전한 길이 지금 세대 앞에서는 완전히 끊어진 셈이죠.
그래서 요즘 20대, 30대가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면서 투자에 뛰어드는 건 사실 당연한 흐름이에요. 저축만으로는 평생 월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문제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부모님한테서도 들은 건 아껴 써라, 저축해라가 전부였잖아요. 부모 세대는 은행 금리 하나로 은퇴 자산을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 세대는 투자 없이 생애 주기 자산을 형성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금융을 이해하는 능력과 투자 판단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진 시대가 왔어요. 재테크는 이제 관심 있는 사람만 하는 취미가 아닙니다. 이 세대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생존의 기술이 됐고 그 준비를 얼마나 일찍 시작하느냐가 10년 뒤 삶의 격차를 만들게 될 겁니다.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청년들이 가장 먼저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빨리 불리고 싶다는 조급함이에요. 코인 차트를 새벽까지 들여다보고 주식 단타로 하루에 몇십만 원을 벌었다 잃었다 하면서 온 신경이 거기에 쏠리죠. 월급은 적은데 집값은 하늘이니까 한 방에 뒤집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게 있어요. 20대, 30대한테 가장 값진 자산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돈이라고 답하겠지만 사실은 시간입니다. 차트를 하루 종일 보면 자기 실력을 키울 기회가 날아가요. 본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은 분산되고 스트레스는 쌓이면서 정작 커리어 성장은 멈추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거든요.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개인 투자자 수익률 통계를 보면 처참합니다. 대부분이 시장 평균을 밑돌아요. 그냥 인덱스 펀드 하나 사놓고 잊어버린 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결과가 오히려 마이너스라면 돈도 잃고 시간도 잃는 이중 손실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이에요. 월급의 일정 비율을 자동 이체로 ETF나 적립식 펀드에 넣어두는 겁니다. 처음 자산 배분을 설계할 때만 공부하면 되고 이후에는 시장을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장기 복리가 알아서 작동해요.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정신적 여유를 자기 개발에 돌리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죠. 결국 청년에게 진짜 중요한 건 수익률 몇 %가 아니라 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단기 수익에 시간을 태우면 장기적으로 훨씬 큰 가치를 만들 기회가 사라져요. 시간이야말로 복리로 돌아오는 최고의 자산이고 그걸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볼게요.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가난함의 상당 부분은 진짜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열면 친구는 해외여행 중이고 선배는 새 차를 뽑았고 동기는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건 그 사람 인생의 하이라이트 릴이에요. 365일 중 가장 빛나는 한 컷만 골라 올린 거거든요. 월급날 텅 빈 통장을 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남의 최고 순간과 내 일상의 가장 평범한 순간을 비교하고 있는 건데 이건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여기에 더해 언론이 자주 쓰는 평균 자산이라는 숫자도 함정입니다. 한국인 평균 자산이 몇 억이라는 기사를 보면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그 평균은 상위 1%의 수백억 자산가들이 숫자를 확 끌어올린 결과예요. 실제로 한국인 절반의 기준선인 중위 자산은 약 1억 원 수준이거든요. 평균과 현실의 괴리가 이렇게 큽니다. 대부분은 평균에 못 미치는 게 오히려 정상인데 평균만 보니까 스스로를 비정상이라고 느끼는 거죠. 이 통계 착시를 모르면 박탈감은 끝없이 커져요. 중위값을 기준으로 자기 위치를 파악하면 막연한 불안 대신 현실적인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기준을 바로잡는 것, 그게 첫걸음이에요. 남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내 실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내 속도에 맞는 자산 전략이 열리고 쓸데없는 소비 충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박탈감은 잘못된 기준에서 오는 착각이고 그 착각을 깨는 것만으로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국민 순자산의 약 75%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30%대, 일본도 38% 수준인데 한국만 유독 높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거의 반사적으로 부동산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월급을 부동산으로 환전하는 셈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으니까요. 주식은 불안하고 은행 금리는 바닥인데 아파트만 사면 꾸준히 올랐거든요. 너도 나도 부동산에 올인하는 문화가 굳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경제 전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어딘가에 투자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그 돈이 전부 콘크리트 덩어리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스타트업에 흘러갈 자본이 줄고 기술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청년들이 새로운 걸 시도할 판 자체가 좁아지는 거예요. 혁신의 씨앗이 뿌려질 토양이 사라지는 셈이죠. 정부도 이 구조를 바꾸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집값이 떨어지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니까요.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상황에서 집값 하락은 곧 국민 자산 하락이고 그건 정치적으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결국 누구도 칼을 못 대고 방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는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체질이 굳어집니다. 자본이 혁신으로 흐르지 않으면 장기 성장 동력은 약해지고 청년들의 도전 기회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편중이라는 오래된 병을 직시하지 않으면 미래는 점점 좁아질 겁니다. 집값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금리보다 먼저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에요. 좀 의외죠. 보통 집값하면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환율이 훨씬 더 결정적인 변수로 작동합니다. 구조를 한번 뜯어볼게요.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면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통화량과 집값 그래프를 겹쳐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궤적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만의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한국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집값을 빼버립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공식 물가에는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만 안정돼 있으면 돈을 계속 풀어도 물가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금리가 아니라 원화 가치, 즉 환율로 귀결돼요. 환율이 안정되면 돈을 더 풀 수 있고 집값은 오릅니다.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은행은 더 이상 돈을 풀기 어려워지고 통화량 확대가 멈추면 부동산에 들어갈 유동성도 마릅니다. 실제로 환율이 크게 뛴 시기마다 집값이 하락 압력을 받았던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금리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결국 한국 집값의 진짜 열쇠는 국내 수요가 아니라 외환 시장 환경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동산을 읽으려면 매매 건수나 분양가만 볼 게 아니라 달러 환율 흐름을 반드시 함께 추적해야 해요. 환율이라는 렌즈를 끼는 순간 집값의 방향성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이런 콘텐츠 정말 많죠. 1억만 모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아니면 반대로 1억 가지고 뭘 하냐. 요즘 그건 푼돈이다. 양쪽 다 자극적이긴 한데 솔직히 둘 다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1억이라는 금액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1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처음 1억을 모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지루한지.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 저축할지 고민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하나씩 정리하고 어디에 투자할지 밤새 공부하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가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누구한테나 첫 1억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습득한 절약 습관, 투자 원칙, 리스크를 판단하는 눈, 이런 것들은 평생 써먹는 자산이 돼요. 두 번째 1억은 첫 번째보다 훨씬 빠르게 모이고 세 번째는 더 빠르거든요. 복리가 숫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경험에도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억은 도착지가 아니라 이정표예요. 그 숫자에 도달하는 동안 자기가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를 벌어야 하고 얼마를 쓸 수 있고 어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죠. 금액이 아니라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인 거예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반드시 1억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이 아닙니다. 그 여정을 통해 돈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삶의 재정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숫자에 집착하는 순간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과정이 만드는 변화에 집중하면 1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계속 찍어내는 시대에 상대적으로 가치를 잘 지켜온 자산이 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달러와 금이에요. 이 둘이 장기적으로 통화량 팽창 속에서 버텨온 대표 자산이거든요. 특히 한국 원화는 미국 달러보다 빠른 속도로 공급이 늘어왔습니다.
원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더 빨리 희석된다는 뜻이에요. 자산 일부를 달러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보험 역할을 합니다. 원화만 들고 있으면 한국 경제에 올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그건 분산 투자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죠. 금은 또 다른 이유로 주목할 만해요. 금광 개발 기술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새로 캐내는 양이 거의 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세계화가 둔화되면서 각국이 금 보유량을 늘리는 추세까지 겹쳤습니다. 공급은 멈췄는데 수요는 느는 구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미국 주식 ETF도 장기 수익률 면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선택지입니다. 다만 최근 가격이 꽤 오른 상태라 한꺼번에 진입하기보다 적립식으로 나눠 담는 게 리스크 관리에 유리해요. 여기에 미국 단기 국채를 섞으면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이자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달러, 금, 단기 국채를 중심으로 분산하면 어느 한쪽이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매일 시장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서 시간 자산을 지키는 방식과도 딱 맞습니다. 초기 설계에 공을 들이고 이후에는 복리가 일하게 놔두는 거죠. 그게 청년에게 가장 현실적인 장기 전략이에요. 한국 청년들이 도전을 꺼리는 이유,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구조 때문이에요.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면 빚은 고스란히 개인한테 돌아오고 신용은 바닥나고 재취업 시장에서도 실패 이력이 낙인처럼 따라다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누가 선뜻 도전하겠습니까? 핀란드 사례를 한번 볼게요. 2000년대 초반 노키아가 무너졌을 때 핀란드 경제는 거의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져요. 노키아 출신 엔지니어들이 대거 창업에 뛰어든 겁니다. 슈퍼셀 같은 글로벌 게임 회사가 그때 탄생했어요. 이게 가능했던 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도 비슷해요. 대출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과 차입자가 책임을 나눠집니다. 개인이 모든 걸 떠안는 구조가 아니에요. 유럽은 실패한 창업자에게 실업급여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 다시 도전할 발판을 만들어주죠.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로 인정받는 문화가 깔려있는 겁니다. 한국은 정반대예요. 한번 넘어지면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연대보증, 신용불량 낙인, 재창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까지 이런 구조에서 청년들은 안전한 길만 택하게 되고 혁신은 시도조차 되지 못한 채 묻혀버리는 거예요. 한국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실패를 학습으로 인정하는 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전 기회가 보장돼야 청년들이 움직이고 실패 경험이 쌓여야 진짜 성공 확률도 올라가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 나라 지도자의 결정 하나만으로도 지구 반대편 경제가 흔들릴 만큼 촘촘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환율 변동, 중앙은행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월급과 자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대예요. 국내 뉴스만 봐서는 돈의 흐름이 절대 보이지 않거든요. 거시경제를 읽는 능력은 이제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청년 세대가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려면 단기 유행 지식이 아니라 변화의 근본 원리를 꿰뚫는 공부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요. 대가들의 사고방식을 익히고 원리를 이해하면 매일 쏟아지는 뉴스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